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남 부안에서 호남 내륙 역대 최대 규모인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7차례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 이동 단층에서 발생했는데 그동안 작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던 서해안 내륙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까지 예고한 가운데 환자단체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이라며 이번 휴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평균 2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인데 중국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더울 예정인데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경북 지역은 35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접수돼 어젯밤 집계보다 100건이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 부안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18건, 고창 5건, 군산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고 문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해 내소사 대웅전과 구암리 지성묘군, 계암사 석가열의 3종 불상 등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 26분 첫 지진이 발생한 뒤로 여진은 모두 17차례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0.6에서 3.1로 대부분 규모 2.0 이하의 미소 지진이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오늘 지진 발생 지역인 부안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전북 부안, 특히 진원의 바로 위 마을에서는 전례 없는 강한 흔들림에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택과 담벼락 곳곳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차 한 대가 교량으로 진입합니다. CCTV 영상이 울렁이는 듯하더니 일순간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진을 감지한 학생들은 건물 밖 운동장으로 빠져나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주차장을 비추던 한 CCTV는 진동에 못 이겨 아예 고개가 꺾였습니다. 전북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건 아침 8시 26분. 취재진이 진원 바로 위인 부안군 진동리에 가보니 마을 주민들은 지진 당시를 돌이키며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마을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던 어르신들은 서둘러 일을 접고 회관에 모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쿵쿵쿵쿵 땅이 울리더만 다리가 막 울리더란 게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엄청. 밤에 놀라서 너 가지면 안 가는 게 하고 있단 게 나는. 실내등이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져 집에 있던 이들도 다칠 뻔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더니 이게 턱 떨어지는 거예요. 등이. 네, 흔들흔들하면서 흔들렸어요. 사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주민 가운데는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구순 어르신은 집안에 있다가 코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조금 전까지도. 근데 아버님 이제 코피 좀 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연세가 90대셨으니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관약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코피가 짜신 거예요. 임시로 쌓아둔 담장이 무너져 주택을 덮칠 뻔한 위험천만한 현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 대피소를 찾을 만큼의 대규모 시설물 피해는 없었어도 부안에선 곳곳이 깨지고 갈라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례없는 지진이 닥친 마을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렇게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벽면도 기울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울 상태입니다. 또 학교와 유치원 등 전북 지역 교육시설 11곳이 가벼운 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가 휴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는 학교 재난안전 시스템 입력 오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륙에선 특히 드문 강력한 지진으로 진앙에서 13km 떨어진 부안댐에도 한동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댐에서 진동이 감지돼 정밀 긴급 안전 진단을 한 결과 댐과 정수장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댐은 규모 6.7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직원들과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밖에 보물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지붕 구조물이 훼손되고 마찬가지로 보물인 계암사 대웅전에서 보관 중인 불상 장식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지진 후에도 소규모 여진이 10번 넘게 계속된 전북 부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큰 지진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서해안 내륙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진파를 분석해보니 이번 지진은 단층이 단층 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 이동 단층으로 보입니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이나 정단층과는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북북동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또는 서북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서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기존에 조사된 바 있어서 그 단층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단층은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하는 걸로 알려진 하멸 단층입니다. 지난 1994년 학계에 보고됐는데 그 이후 추가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부터 한반도에 발생한 역대 지진을 살펴봤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한반도 남동부, 동해안 주변과 북한 평안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내륙에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부안 지역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km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을 살펴보니 2015년 12월 22일 규모 3.9의 지진을 비롯해 3.0 이상인 지진이 9차례 더 있었습니다. 1978년 충남 홍성에서는 역대 규모 8위에 해당하는 5.0 규모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속리산 이론에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되게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그 지역의 끝단에 서쪽 끝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빈도 측면에서 보자면은 낮은 지역이 아닌데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번 지진에 의해서 배출된 응력이 주변 지역에 이제 새로 쌓이게 되고요.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층 구조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딱딱한 안반으로 덮여 있는 데다 경사가 많고 인구가 조밀해 지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몰려나와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 2016년 관측 이래 역대 최대였던 규모 5.8의 지진이 경북 경주시를 강타한 겁니다. 강진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엔 규모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이재민 1,900여 명과 85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고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2011년 6월 17일 인천 백령도 지진 이후로 모두 20차례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 발생한 것만 9건이나 됩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인근 지역에선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한 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근처에서도 한 건이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처럼 규모 4.5 이상 지진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으로 육지 기준으로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줬다며 앞으로도 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4점대, 5점대, 6점대 초반 이런 지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뒤 즉각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주요 기반 시설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역시 지진이 잦아지는 만큼 지진 안전 산업에 1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부안군 지진 발생 9분 만에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부안군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하고 관계기관 비상회의를 소집해 신속한 피해 대응과 비상 대응 체계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지진 발생지 인근에는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부안 청호 저수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정부는 이런 지진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지진에 따른 주요 기반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기반 구축에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은 지진이 나도 통신, 전기, 가스 설비와 의료기계 등 주요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평가, 인증하는 곳입니다. 앞서 올 초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이재메인 고통이 커졌을 뿐 아니라 공장이 멈추고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장기화했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건물 외에 주요 기반 시설도 내진 성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시설에 대한 전력 설비라든지 송배전 설비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의 비구조 요소 중에 발전기 쪽에 어떤 부품이 지진이 와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연구나 지금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흥시설은 또 내진 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의 판로도 지원해 지진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까지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사협회와 발을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렸던 업무 개시 등의 명령 철회는 덫이라고 비판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성균관, 고려대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가 휴진을 결정한 상황에서 휴진 확산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학교 총장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대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학생들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증질환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대신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환자단체가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전면 휴진 결정에 대해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개 환자단체가 연합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선 의사 집단의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휴진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절망의 구름통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해 관세 인상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중국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평균 21%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의 과도금을 과도하게 받아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EU는 8개월 만에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In particular, this value chain benefits from unfair subsidiarization, which is causing a threat of economic injury to EU battery electric vehicles producers. 이에 따라 업체별로 비아디와 지리,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17.4%와 20%, 38.1%포인트 더 올린 개별 관세가 적용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EU는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관세율을 평균 20%로 정한 것은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임시 조치로 다음 달부터 상계 관세가 적용되고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중국은 이번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违背市场经济原则和国际贸易规则，损害中欧经贸合作和全球汽车产供链的稳定，最终也会损害欧洲自身的利益。 중국 상무부는 개별 기업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EU의 조치는 지난달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견제 행보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중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3개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자와 즉석식품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용량은 최소 5%에서 최대 27%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감소한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상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도 자사 쇼핑몰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는 8월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업체, 가전기기 제조업체 등과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제조, 유통, 소비 단계별 관련 업계가 연계해 모든 단계에서 식품 정보를 확인,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푸드 QR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이 제품의 표시사항, 위해식품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한 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가운데 3.2km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습니다.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GV80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최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 2달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 2달은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 관제 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됩니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 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안팎에 비상정지 버튼을 갖췄고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 도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강릉에서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더 덥다고 하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구미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선 잠들기 힘든 여름밤이 이어졌습니다. 강릉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됐고 양양에서도 지난해보다 닷새 빠른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지난밤에 좀 많이 더웠나요? 네,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네,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 나와보니까 괜찮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열기가 쌓인 데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 지역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강릉과 정선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치솟았고 속초와 대구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31.8도로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더 뜨겁습니다. 영남과 동해안에 이어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경북 구미와 전남 구례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까지 더해져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경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영서 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3.9일, 영동 지역도 8.4일로 점점 빨라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도 최근 10년 동안 영서는 12.2일, 영동에선 7.9일로 증가 추세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어제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 앞서 리포트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산림청이 이번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졌다며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미리 대피소나 비상연락망을 알아두시고 땅이 갑자기 우웅하고 울리거나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기울기 시작한다면 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니 긴급히 산 주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